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막을 내리면서 정치권은 후속 조치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한중관계 복원, 엔비디아로부터 GPU 26만 장 공급받기로 한 것 등을 언급하면서 A급 성과였다 이렇게 높게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합의문이나 공동성명 없는 백지 외교였다면서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서 국민의 동의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728조 원 규모 예산안을 두고 여야는 본격적인 삿바 싸움에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정치 현안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천년고도 경주에서 진행된 정상외교, 다자외교의 성과와 과제를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외교 슈퍼위크 마무리됐습니다. 여야의 평은 엇갈렸습니다. 먼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라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 감사를 했습니다. 재벌 총수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존중받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성조기를 들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쳤던 극우 인사들은 이제 어쩝니까? 반미 시위로 전환하시겠습니까? 대선 때 GPU 5만 장 확보 공약을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허한 숫자 노름이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했던 비난에 보란듯이 26만 장을 확보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 AI 저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 지금 들으셨지만 정청래 대표 에이펙 정상회 외교 슈퍼위크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정의선, 트럼프, 젠슨 황 잇따라 언급했고요.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정청래 대표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100% 공감을 하고요. 일단 이 관세 협상이 제대로 이제 마무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야당의 거센 공격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최대한 우리가 방어할 것은 방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물러서지 않는 선에서 내어주지 않아야 될 부분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을 추가로, 농수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동안의 기조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고, 그 외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계속 요구했던 어떤 현금으로 대규모의 이제 대미 투자를 해달라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액수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을 보고, 그 외에도 뭐 자동차 관세 부분에서도 15%를 이제 관철해내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좋게 보셨을 것이 그 GPU 에 대해서 이제 이 대통령이 대선 때 5만 장 확보 공약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26만 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잖아요. 이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한국에 26만 장 이상의 이 GPU를 공급한다라고 밝혔는데, 이러면서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했던 AI 시대로의 대전환을 진정으로 이룰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전략 자산들을 확보를 했다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외교력을 높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뭐 이런저런 평가를 말씀하시면서, 긍정적인 평가 말씀하시면서 이제 엔비디아 26만 장 GPU 확보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주호 부대변인? 일단 기본적으로 큰 불은 막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무언가 합의문이 지금 나오지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것을 실제로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귀추를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여름에 첫 정상회담을 통해서 마치 관세 협상이 완전하게 타결이 되고 이것을
실제로 이행할 것처럼 하다가 미국 측에서 다른 이야기 했었던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향후에 외신과 인터뷰에서 만약에 그때 합의문에 서명했었더라면 내가 탄핵당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이어질지는 저희가 좀 세밀하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연 200억 불의 투자를 하기로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감당 가능한 최대치라는 게 전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안을 했었던 것이 150억 불에서 연간 200억 불인데 150억 불에서 200억 불 사이인 한 180억 불, 뭐 170억 불 이 정도만 됐으면 미국 측에서도 양보를 했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 200억 불이라고 하는 미국 측에서 최대로 원한 것 그리고 우리도 최대로 내어줄 수 있는 것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불리한 협상을 한 것이라고 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를 내어줬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된 협상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미국에 끌려다닌 결과에 나온 협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지금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뭐 팩트시트든 뭐든 해가지고 조만간에 설명할 기회를 가질 거라고 하지만 명확한 문서가 나와야지 그걸 토대로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야당도 협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자세한 부분, 상세한 설명을 국민들께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그 정청래 대표 발언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으로부터 존중받았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네. 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준비를 했고 우리 핵심을 잘 짚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뭐 얼마를 내느냐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던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우리 미국이 과거의 영광을 잃었었는데 지금 그 영광을 되찾고 있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대접받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찌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이랑 무궁화 대훈장을 선물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백악관에 있는 박물관에 그 받은 이 황금 왕관을 맨 앞에 전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이제 순방길 이제 떠날 때 보통 비행기에서 이제 수행원들이 정상회담에서 받은 선물 같은 건 따로 챙겨가지고 이제 싣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이제 전용기에 싣고 가라 이럴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그 덕분에 이제 저는 이렇게 좀 결과가 좋은 정상회담, 이렇게 이제 좋은 정상회담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저는 정부가 정말 많은 준비를 했구나가 어디서 느껴졌냐면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장소가 경주 국립박물관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오는 거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을 좋아하니까는 또 이제 박물관 전시 구성도 이제 신라의 그 황금 유물 네.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많은 준비가 또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맞춤형, 트럼프 어떻게 보면 호감을 얻어낼 수 있는 구미에 맞추는 그런 준비가 아주 철저했다 이런 평가신데 제가 질문 드린 김에 지금 좀 전에 들어오다가 보니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 지금 뭐 재판 중지법 거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쭉 하다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팩트시트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번 주 내에 마무리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될 걸로 보인다고 예상을 했는데 팩트시트라는 게 이게 약간 합의문은 아닌데 거기 어떤 점들을 서로 이렇게 합의했다는 게 합의문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 모르겠어요. 예, 일단 그 팩트시트라는 게 협상 결과를 뭐 구체적으로 문서로 남기는 뭐 네.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 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이 뭐 이런 뭐 이 서명이 뭐라고 했죠? 그때 문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었다 예, 예. 이랬다가 나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 바꿔가지고 좀 논란이 일었었는데 저는 사실 이 팩트시트가 있냐 없냐는 꼭 본질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아니어도 이미 나름 이제 구체적인 그 협상 결과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정도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말을 바꾸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뭐 무난히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박상민 최고위원님, 네. 야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여당이 대미투자 특별법, 대미투자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확보하기 위한 그거를 이제 특별법으로 추진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주 명확한 내용을 지금 감추기 위한 게 아니냐. 그래서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비준을 하게 되면 이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 요구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팩트시트 내용을 좀 보고 그 네네. 얘기를 다시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네, 네. 다만 이제 이 대미투자 관련해서
말씀 주신 대로 여러 면에서 이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거는 뭐 정부에서도 누차 강조를 하고 있고 이번 국회가 이제 끝날 때 마무리가 될 때 그때 이제 좀 빠르게 통과를 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팩트시트를 통해서 지금 계속 뭐 야당 측에서 얘기했던 게 합의문이 왜 없냐 합의문을 갖고 와라였던 거고 예. 그 사이에 디테일이 좀 정리가 안 됐던 협상의 내용들이 있었고 이번에 그 부분을 마무리를 지었고 그리고 팩트시트나 MOU나 이런 부분들을 체결하면서 결국에는 이 회담의 결과가 가시적인 문서로서 도출되는 데에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된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전히 또다시 의구심이 있다. 팩트시트가 양국 간에 이제 공동으로 작성이 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글쎄요. 그때부터는 조금 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거나 야당 입장에서의 어떤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넘어서는 요구가 될 수 있다. 내용에 따라서는. 네네.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 벌써 무리하게 뭐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느니 뭐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다. 혹은 뭐 눈속임이다. 이런 식의 좀 지나친 비방은 자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고 사실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구은철 장관이 꽤 많은 내용들을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팩트시트나 아니면 이제 여러 정상 간에 체결했던 MOU나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면 저는 그걸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신조 부대변인 아까 뭐 합의문 네, 얘기했으니까 네. 그냥 지나가도 예, 괜찮죠? 예, 예.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뭐 아주 굵직굵직한 정상회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의 뭐 성과, 과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뒤에서 또 짚어보겠지만 사람들 눈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역시 치맥 회동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다. 혹은 뭐 기획은 기획이에요. 젠슨 왕의 딸이 기획했다는 거예요. 한 달 전부터 와서 현지 답사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건데 자 그걸 치맥 회동을 보고 좀 느낀 점이랄까 뭐 이게 정치권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거 보셨습니까? 신조 부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굉장히 억압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젠슨 왕 엔비디아 회장이 GPU를 공급한다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는 기업인들의 역할이 좀 톡톡히 했다. 기업인들은 본인들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기업을 옥죄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여서 국익과 국민 경제, 국가 경제의 발전이 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저는 이동수 대표님. 그 치맥 회동도 인상적이었는데요. 또 그날 저녁에 엔비디아가 한국 헌정 영상을 올렸어요. 네네. 그 인터넷에 한국의 다음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혁명이나 이런 e스포츠 문화를 다루는 그 영상을 이렇게 올렸었는데 여기서 저는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우리 과거에 스타크래프트 굉장히 인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나오면서 한국에서 이 스타크래프트가 유행을 하면서 PC방이라는 새로운 경기장이 탄생했고 거기서 이제 엔비디아의 이 그래픽 카드가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장비가 됐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엔비디아 성장의 원동력 중에 그렇죠. 하나였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가 이 한 4, 5년 전만 해도 일반인 분들에게는 좀 익숙한 회사는 아니었지만은 이제 젊은 남성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잖아요. 이 GPU가 결국에는 이제 그래픽 카드인데 이게 게임을 할 때 또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장비다 보니까는 PC방이나 이런 데서 대거 이제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한 2000년 전후에 좀 회사가 좀 어려웠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한국의 스타크래프트 열풍이 불면서 이제 PC방들이 대거 이제 그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구매를 했고 그게 이제 엔비디아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됐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보면 이 젠슨왕 CEO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과거에 이제 회사가 또 위기에 놓일 뻔한 순간에 이 한국의 게임 열풍이 또 이렇게 그 회사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런 애정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행사에서 이건희 회장의 편지도 얘기하면서요. 29년 전 편지입니다. 1996년 편지인데 얘기하면서 그 당시 이건희 회장이 초고속 인터넷 모든 사람이 소외되지 않게 누리게 해줬으면 좋겠고 뭐 이게 사회 변화를 보여주는 인터넷 게임 올림픽을 치렀으면 좋겠으니까 엔비디아가 도와달라. 야 정말 이건희 회장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박성민 최고위원님 그분들이 약간 좀 소탈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사실 우리가 보기 힘든 사람들인데
시민들이 바로 눈앞에서 보면서 막 되게 좋아하고 사실 선망의 대상이기도 한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뭐 외교적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미 앞에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꽤 많은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치킨을 발굴하는 솜씨가 대단하다부터 네. 시작해서 뭐 치킨 브랜드와 그 브랜드에 대한 가맹점 문의가 이제 폭주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렸고 그 외에 뭐 이제 여기가 그곳이라며 하면서 방문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그 딸이 명칭에 찍혔던 것 같아요. 그 치킨집에. 그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오히려 좀 인상 깊었던 게 이 쇼맨십이 좀 있다. 젠순왕 네. CEO가 그러니까 그런 뭐 소맥을 타는 그 기계 그러니까 이 한국의 음주 문화를 이제 본인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러면서 또 싱겁다라고 하면서 이제 술을 더 이제 좀 추가를 하고 네.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저는 한국인들의 정서와 이 한국인들의 이 문화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 CEO의 노력이 굉장히 굉장히 빛이 났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보통 분은 아니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싱겁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맥주가 전반적으로 싱겁다는 표현이 있어서 이 폭탄주에 상당히 좀 특화된 맥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을 직접 언급한다는 게 또 우리나라 국민한테는 친밀도로 다가올 수 있다고 이제 보이고요. 자, 한중 정상회담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MOU 6건 통화 스와프 등 이제 체결을 했고 다만 북한 비핵화라든지 뭐 해상 구조물 하나 오션 제재 이런 것들에 대한 해법이랄까 이런 거가 나온 거는 뭐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중 정상. 저는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올림픽 결승 탁구 시합 결승에서 중국 만나는데 무승부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밀려도 사실 할 말 없을 회담이었는데 그래도 나름 방어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한중 정상회담 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해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핵 추진 잠수함이 좀 필요한데 그걸 좀 승인해 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해 줬잖아요. 네. 근데 전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좀 까다로운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딴지를 걸면 어쩌나.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하나오션의 그 미국 법인들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제재를 하고 했었는데 이런 조선업 전반에 좀 딴지를 걸면 어쩌나 이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저는 그동안 2017년 사드 사태 이후로 굉장히 경색돼 있던 한중 관계를 누그러뜨리는 그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또 나름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 그러니까 중국이 내년도 에이펙 정상회담의 개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만큼 올해 에이펙 정상회담을 개최한 한국과 본인들도 사이를 나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일단 그것이 기반이 있다고 보는데 MOU를 몇 건 체결했다. 이제 그 MOU라는 것은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양해각서 아닙니까?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것이고 이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의 외교 성과 지표로서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전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느 부분에 집중을 했었어야 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대북 관계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냈었어야 되는데 북한 비핵화라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는 개꿈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북한이 그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중국과 아주 긴밀한 공조를 한 다음에 내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은 지금 대한민국 경주에 와 있지만 몸은 평양에 있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냥 한국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거대로 듣고 돌아가지만 내심 북한을 지지하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 거예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그 아주 중차대한 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중국과 미국의 입장을 견인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다 실패한 회담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 네, 뭐 일단은 뭐 완벽한 회담이다. 뭐 이걸로 많은 것들이 다 풀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실제로 뭐 존재하는 큰 두 가지 쟁점이 이제 한한령 문제인 거고 네네. 그 외에 이제 서해의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설치된 어떤 인공 구조물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에 충분히 항의할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국이 이제 같이 조사를 하거나 해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한 내용들은 남아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지난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는
어쨌든 한중 관계가 최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경색됐던 국면을 풀고 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기초적인 발판을 쌓았다라는 점에서는 유의미할 것 같고 한한령 같은 경우에도 뭐 복원의 직접적으로 출발점이다. 그렇죠.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이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문화 교류나 협력을 많이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네. 사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한중이 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라에 대해서도 네. 뭐 어쨌든 중국 측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좀 있었다라는 얘기가 대통령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아예 나빴다라고만 볼 수 있겠느냐. 사실은 뭐 MOU 같은 경우에도 없는 것보단 하는 게 나은 것이고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공조하거나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한 분야들이 네. 민생과 직결된다라는 점에서 경제 면에서도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삶과 관련된 그리고 그 외에도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한 발 더 나아간 회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좀 뭐 재미난 장면이긴 한데 시간 관계상 짧게 한 말씀씩 해주세요. 아까 기업인의 어떤 역할, 기업인의 위력 이것도 이제 치맥회동에서 봤고 뭐 이른바 AI 동맹 이런 부분에서도 봤지만 야 우리나라의 문화인들 자 박진영 장관급 대중문화교류위원장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제 대화를 나눠 시진핑 국가주석이 왕이 외교부장을 부릅니다. 불러서 베이징에 대규모 공연을 준비하라 했는데 또 이 대중문화교류위가 되게 신중하더라고요. 아이가 원론적 덕담 수준이었으니까 너무 그렇게 막 그거 할 상황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톤 다운을 시키긴 했는데 또 이제 G드래곤이 보니까 에이펙 홍보대사예요. 공연하는 거 보니까 막 정상인이 그 영부인들이니 이런 분들이 되게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이 카메라를 누르더라고요. 야,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는 이 기업인, 문화인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전 세계적인 기준에서 봐도 앞서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JYP라는 회사 그리고 이제 지드래곤 씨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세계적으로 인지도도 있고 인기가 많은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꼭 이 특정 회사나 특정 아이돌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 산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구나를 느끼는 게 뭐였냐면요. 그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이제 이 정상회담 기간에 이 경주의 황리단길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관계자랑 같이 황리단길에서 젤라또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예. 또 특히 이제 한국 화장품들을 구매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SNS에다 올렸어요. 이른바 K-뷰티죠. 네, K-뷰티 사진을 이렇게 자기 침대에다 막 올려놓고서 이제 한국 스킨케어 제품들 발견했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전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지금 어마어마한 위치에 올라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 그러니까 이제 옛날처럼 하드 파워에 의존하는 외교 관계가 아니라 문화나 양국 간의 교류 같은 이 소프트 파워에 이제 의존을 한 다음에 그것이 곧 양국 간의 친밀감을 도모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 사회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JYP가 됐든 뭐 지드래곤이 됐든 해외 정상들한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주었고 그 해외 정상들이 이것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한국과의 문화 교류를 강화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면 저는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중국에서 먼저 한한령을 해제를 해줘야지 우리나라 가수들이나 아이돌들이 가서 공연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단순히 덕담 차원에서 그치게끔 하지 않으려면 이것을 외교적 차원으로도 확대를 해가지고 중국과 긴밀하게 교류를 한 다음에 성과로 내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한령 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박성민 최고위원.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앞에서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이제 네. 뭐 거의 민간 외교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어떤 대중문화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네네. 그리고 이제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 위력 뭐 차은우 씨의 사회가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 예, 예. 아니면 이제 지드래곤 씨의 공연이 또 화제가 되기도 차은우 했는데 씨가 이재명 대통령보다 살짝 못생긴 사람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 뭐 이제 저는 얼굴이 국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장면에서 이 세계적인 정상들이 이제 그것을 또 본인의 SNS에 올리고 자국민들로부터 또 그런 SNS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그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이제 보여준 노력도 정성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 정부가 좀 전략을 잘 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김혜경 여사가 이제 뭐 세계 정상들의 배우자
여야와 함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할 때도 한복을 입고 직접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또 캐대언에서 좀 화제가 됐던 그런 복주머니 이 안에 핫팩을 넣어서 이제 정상의 배우자들에게 선물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번 에이펙 외교에서 좀 우리나라의 문화를 활용한 요소들 그리고 뭐 가수나 유명한 배우나 이런 분들이 또 이제 함께 이제 노력을 해준 이런 게 다 좀 퍼져나가는 파급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외교적으로 어떤 성과가 뭐 어떤 구체적인 뭔가를 받았다도 있지만 한국을 널리 알리는데 그런 문화의 힘이 굉장히 크게 작동했다는 점에서 우리 문화의 가능성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자, 요 질문은 박성민 최고위원께 먼저 드릴게요. 민주당이 이제 에이펙 끝나가는 시점에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 중단할 수 있는 재판중지법.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브리핑하면서 명칭을 국정안정법으로 바꾸겠다면서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이거 안 하기로 했다. 국정안정법 추진 철회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도 조율된 거냐? 조율됐다. 자, 이렇게 된 배경이 뭘까요? 박성민 최고위원. 그러니까 일단 추진이 언급됐던 배경은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국감에서 이제 서울 고등법원장의 답변으로부터 나왔던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뭐였냐면 이제 야당에서 계속해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사실상 홍석준 의원. 네, 재개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막 팻말도 막 붙여놓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고등법원장의 답변이 이론적으로 보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 재개를 할 수 있다. 불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지 않다. 근데 저는 그 취지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만 이 재판 재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고 그 재판 재개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논리로 보면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어떤 계속되는 어떤 법원을 향한 압박, 재판 재개하라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느 정도 화답하는 듯한 발언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당내에서 이런 얘기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거를 저희가 철회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애초부터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뭐 당론으로 지금 정해진 바 없다. 지도부에서 논의된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어쨌든 공식적인 철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네. 뭐 대통령실의 의지가 좀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도 당에서 이 부분에 있어 좀 속도를 내거나 공식적으로 당론화하거나 이러질 않기를 바랬던 게 예. 이미 저는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이제 형사소추가 안 되잖아요. 불소추 특권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안정적인 국정 운행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헌법상으로 봐도 이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재개하지 않는 흐름이 이미 관측이 됐는데 네. 법안까지 또다시 추진한다라고 하면 이게 오히려 대통령의 성과들을 가리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서 대통령실도 좀 우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이게 이제 그 추진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여당에서 뭐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서 추진을 하다가 여당 내에서도 이제 에이펙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홍보해야 되는데 또 이게 가리나 이런 좀 대통령실 내 분위기도 있지 않았나 싶고 야당이 또 뭐라고 비판했냐면 헌법 84조가 다 그 다수 의견이 재판 중지하는 거라면서 이거를 이재명 유죄 자백법이다 이런 식으로 또 공세를 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강훈식 실장이 조금 전에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대통령을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흔들지 마라. 이게 제 생각에는 그게 야당뿐 아니라 약간 여당도 포함이 되지 않나 싶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상황? 저도 이제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 민주당이 좀 무리해서 추진하다가 대통령실에 한 소리 들은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 이 재판중지법 포함해서 또 법 왜곡죄 이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이 추진을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네. 추진을 하다가 대선 후에 법원이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스스로 중단하기도 했고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을 전하면서 잠시 이제 이게 소강 상태였어요. 네. 그러다 이제 지난 31일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이제 관련 일당들에 대해서 1심에서 이제 중형이 선고됐잖아요. 뭐 유동규 씨, 김만배 씨 이런 분들은 이제 8년씩 징역 8년씩 나오기도 했는데 네. 이거에 이제 좀 이 민주당이 조급해져 가지고 이제 이 재판 중지법 이걸 추진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근데 이 추진을 선언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이제 또 중단을 지금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저는 이게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여당에서 이제 이걸 너무 강하게 추진할 경우에 국민들 인식
분위기 좀 이렇게 악화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에이펙 성과가 워낙 좋다고 지금 회자가 되는 와중에 이게 또 메인 이슈로 올라가 버리면은 그 성과가 묻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속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요청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신주엽 부대변인, 사실 법원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재판을 재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뭐 장동혁 대표나 이런 분들, 제가 이제 교통 정보 들은 다음에 이제 녹취도 듣겠지만 계속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배경, 이거를 먼저 듣고 교통 정보로 가죠. 어떻게 그 배경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서울고등법원장이 네.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은 그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겠죠. 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그 상황은 벌어져야지 맞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대장동 판결과 관련해서 사법부에서 마지막에 배임죄 폐지가 현 상황에선 맞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분명히 명시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서 배임죄를 없앰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소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즉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려고 피고인 자격까지도 없애겠다, 이런 야욕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라고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장동 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던 게 뭐냐면 대장동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했다라고 했고, 오늘 아침에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공소를 취소해라, 이렇게 밝혔어요. 명시적으로 밝혔고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피고인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자신이 무죄라고 한다면 하루빨리 재판을 속개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야말로 피고인한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정안정법이라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의 국정 안정에 가장 해가 되는 요소가 뭐였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산적해는 사법 리스크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정 운영의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재판을 받아서 본인을 향하고 있는 그 사법 리스크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국정 안정의 지름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중지가 아니라 재판 속기를 주장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전국의 고속도로 사고 구간입니다. 무안광주고속도로 광주 방향으로 나주 부근인 노안터널 앞두고 사고가 나서 일대 정체가 심합니다. 뒤로 한평 나비터널부터 사고 여파받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평창나들목에서 2km 구간 정체인데 봉평터널 부근에서 작업 중이고요. 이후 경계권은 광교터널 부근에서 북수원 그리고 월곶 분기점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강릉 방향으로는 안산 분기점 2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라 서안산부터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 삼거리 휴게소 1차로에서도 조금 전에 사고가 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가서는 판교 진출로에서 밀리고요.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주말에 이어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재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입니다.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할 것입니다. 대법관 수를 들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넘겨 재판 검열을 할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판결은 항소도 상고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결국
사법부는 판사는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입니다. 와, 판사가 영혼까지 이 대통령에게 팔아넘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자 어쨌든 박성민 최고위원님, 요지는 왜 뭐 재개 가능성이 낮다는 건 알 거예요. 국민의힘도 그 법원이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재판 재개 안 할 거라는 관측들이 더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여당이 이른바 사법개혁이라는 어떤 그거를 매개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이제 야당은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 왜곡죄라든지 뭐 법원행정처를 어떻게 손본다든지 뭐 손발을 꽁꽁 묶으려 하기 때문에 여러 수단으로, 그러면 재판 빨리 재개해라 뭐 이런 반작용이거든요. 이런 반작용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사법개혁안의 내용이 네. 이제 이번 국회 때만 처음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법원행정처를 이제 개혁하겠다라는 거는 21대 때 이미 논의가 됐던 내용이고, 이탄희 의원 전 의원 안으로 법안까지 발의가 됐었던 내용이고, 예. 뭐 대법관 늘리는 수도 이제 대법관 수가 부족하다 뭐 이런 문제 제기는 몇 년간 있어왔던 문제 제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처음 나온 내용들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대통령 때문에 사법개혁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적인 것이고, 그리고 저는 계속 이 국민의힘에서 재판 재개를 해야 된다라고 사법부를 압박하듯이 이렇게 계속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과연 이 국익에 부합한 방향을 고려하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원하는 게 그렇다면 대통령이 재판 재개돼서 재판 불려다니면서 국정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그런 거를 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해야 될 게 많습니까?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고 이 윤 정권의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재판 재개해야 된다, 재판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민의힘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쓴소리 한 적 있습니까?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면회를 갔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서 울고 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태만 봐도 최근에 또 법정에서 화를 냈죠. 김건희 씨에게 김건희 여사라는 호칭 안 붙인다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본인들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야 될 말들은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코스피 지수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외교도 선방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국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정 운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일종의 마비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주장들이 솔직히 얼토당토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어떤 근거 없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법원에서 뭐 민주당이 압박해서 중지하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있었던 재판들이 여러 이제 형사상의 소추나 이런 문제를 고려했을 때 중지되는 게 맞다라고 헌법상을 기준으로 해서 정지를 시킨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들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정부를 견제하는 것과 정부를 망치려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하셨는데 이동수 대표님. 네, 저는 솔직히 그래서 야당에서는 여당의 어떤 사법부 압박 이런 데 대한 반작용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 가지고 당선 전부터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솔직히 좀 지겹다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방어를 하려고 기존 법 체계까지 지금 흔들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좀 다른 어떤 아젠다를 발굴하고 이것보다는 무작정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 뭐 재판중지법 도입하고 뭐 이런 걸 도입을 강행했을 때 막을 방법은 딱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교착 상태가 뭐 한 2, 3년 더 지속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말년의 지지율이 이 부분에 큰 영향을 끼치겠다 싶은 게, 만약에 말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의 이제 좀 유리한 지지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면은 그때는 이제 오히려 국민들이 나서서 이거 좀 지겨우니까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말릴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거 이제 참여정부 때처럼 말년에 이제 곤두박질 친다 이러면 오히려 또 이제 민주당 안에서 재판받아야 된다라고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몇 년을 더 지켜봐야 된다. 지금 이 상황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혐의와 관련해서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죄라고 주장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야말로 재판을 빨리 해달라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을 올가매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벗어내야죠. 게다가 법제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5개 혐의 다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법제처장도 그렇게 밝혔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저는 확고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방해하고 국정을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국정 운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그 충정에서 한 말을 가지고 왜 이렇게 전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법개혁 말씀하시는데 이탄희 의원이 과거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럼 그때 민주당은 왜 통과 안 시켰습니까? 민주당이 그때도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 아니었습니까? 국회 내에서 본인들 마음대로 하면은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때는 왜 통과 안 시켰습니까? 그래놓고서 지금 와서 이걸 통과시키겠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서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이 새로 임명될 분들까지 포함해서 80~90%에 달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후에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이 와중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난 금요일 오후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패 범죄, 유착 관계, 막대한 개발이익 사업자들이 독식했다. 형법상 배임죄 적용하고 관련자 전원 구속되는 그런 판결이 나왔는데 사실 이분들 자체보다는 최대 관심 이재명 대통령의 연관성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뭐 그거를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좀 주목하고 이거를 갖고 서로 해석이 다른 부분이 수뇌부가 주요 사항 결정했을 가능성 유동규 전 본부장 주요 사항을 단독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수뇌부가 결정할 때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 수뇌부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 대장동 주요 결정을 할 때 포함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박성민 최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신 대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주요 네. 사항을 모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 역할이었다라고 못을 사실상 박은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 수뇌부가 성남시의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면서도 네.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업자와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였다라고 밝힌 대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배임죄와 관련한 책임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지호 부대변인. 당연히 별도의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이재명 대통령 그 재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기본적으로 기소를 하면 재판관들은 그 기소한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법정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판결을 섣부르게 내놓기가 힘들다 이거라고 전 봅니다. 대다수의 법조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느냐 수뇌부라는 전 단어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동규 씨가 단순히 중간 관리자였고 수뇌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시의 성남시의 수뇌부는 성남시장이 아니면 누가 수뇌부냐 이거죠. 우리가 군수뇌부라고 하면 국방부 장관과 예하 장성들이지 일개 하나의 대대장을 갖다가 우리가 수뇌부라고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장동 설계부터 최종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설계했다고 밝혔어요. 이 지지난 대선에 나오면서. 그런 만큼 이번 판결문에 나와 있는 수뇌부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분명하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기 후에 재판을 받는다면 유죄 판결을 피해 나가긴 힘들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수뇌부의 의미 뭐라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일개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으로서 그 시의 지도를 바꿀 만한 그 큰 사업을 막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결국에 이제 그 이재명 시장까지도 이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제 재판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재판부가 이제 이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받았다고도 표현을 했지만은 또 다른 대목에서는 박성민 전 최고위원 말씀처럼 이제 이 유동규 씨와 이 민간업자들 간의 유착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유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향후 재판을 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짧게 여쭤볼게요. 사실상 국정감사 마무리됐습니다. 조의대로 시작해서 최민희로 끝났다. 뭐 이런 그 평가도 나오는데 그리고 계속 김현지 실장은 출석하니 많이 결국은 안 할 것 같아요. 자, 이번 국감 평가 딱 30초만 해주세요.
박상민 최고위원. 저는 김현지 실장에 대한 스토킹 국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김현지 실장 출석시킬 수 있다, 증인 채택해서 출석시킬 수 있다라고 민주당이 입장을 밝혔는데 네네. 결국 지금 이게 안 된 게 국민의힘이 오후에도 있어야 된다 이 얘기해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뭐 김현지 실장이 핸드폰을 바꿨니 많이, 번호를 바꿨니 많이, 뭐 학력이 어떠니, 어디 특정 세력과 연관이 되어 있다느니, 그러니까 온갖 얘기를 다 쏟아냈지만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한 방은 전혀 야당에서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대통령실을 감사할 수 있는 운영위 외에도 네. 최소 6곳의 상임위에서 김현지 실장을 부르려고 했던 것 자체, 이런 이제 김현지 실장을 향한 지나친 집착이 이 국감 전반을 혼탁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관종들의 향연이었다라고 봅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 같은 분들이 쇼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큰 무리수를 두었다. 조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것도 있지만 대법원에 가가지고 대법관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영상을 찍은 다음에 본인들 개인 채널에 계속해서 올린단 말이죠. 1분 내외의 쇼츠를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의미의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강성 지지층의 구미만 맞추려고 하는 관종들의 향연이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민의힘도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봅니다.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정쟁에 휘말려 들어간 부분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뭐 요 몇 년 동안 본 국정감사,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국정감사,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 통틀어 가지고 올해 있었던 국정감사가 역사상 최악의 국감으로 남을 것 같고 학점으로도 매길 수 없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네, 저는 이제 법사위에서 싸우는 거야 뭐 맨날 싸우는 거니까는 그러려니 하는데요. 근데 이제 최민희 가방위원장 이번에 자녀 결혼식 의혹은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 네. 상임위원장이 이제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 좀 상식에서 어긋난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너무 아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이제 광주시의 뭐 서임석 시의원이라는 분이 이제 행정사무감사랑 내년에 예산심의 앞둔 시점에서 사적 인연이 없는 또 공무원들에게까지 자녀 돌잔치는 하지 않지만 좀 돌 좀 축하해달라 이런 또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네. 이게 또 지금 광주에서는 굉장히 논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정치인과 공직사회의 청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 2026년도 예산안이죠. 시정연설합니다. 자, 올해 그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이죠.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 원 규모. 가장 치열한 공방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신조호 부대변인? 일단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자체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국민들한테 퍼주기식으로 해봤자 어느 것이 도움이 되냐 이거죠.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경기 부양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각종 통계나 여러 연구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한 달만큼의 성과는 있었지만 그 뒤로는 오히려 이 단기 부양책이 거품을 일으켰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금 나서서 이재명 정부의 치적을 위해서 그냥 국가 차원에서 돈을 살포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것을 저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정권 차원에서 예산안을 줄일 생각이 없다면 국회 차원에서 감액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특활비 문제도 그 윤석열 정부에서 특활비 편성하니까 민주당에서 대폭 삭감하고 아예 안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또 특활비를 다시 도입하자 이러고 있는 형국이에요. 네. 본인들만을 위한 내로남불 정책도 이번에 반드시 손봐야 된다. 그것까지도 전 아주 세심하게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박상민 최고위원님 좀 반박이 있을 것 같고, 또 야당에서는 이게 지방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선심성 아마 예산으로 편성할 거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그게 선심성이라는 게 이제 본인들이 하면 선물이고 남이 하면 선심성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앞에서 특활비 얘기 잠깐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 기억에는 특활비 예산을 감액했던 것 자체가 이 용처가 불투명하고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그걸 깎았던 거고요. 실제로 대통령실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상세하게 소명했기 때문에 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아마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R&D 예산을 이제 크게 늘리는 부분.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삭감됐던 것도 있었고 그 외에 이번 정부의 기조 자체가 뭐 AI 시대로의 대전환이라든지 혁신적인 이 산업들을 통해서 정부의 성장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 국가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 이런 지점에서 R&D 예산을 좀 늘리는 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뭐 야당에서 반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좀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부분이겠죠. 지역화폐, 이른바 지역화폐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지역별로 국비 보조율을 이제 높인다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정부와 여당은 보고 있고 이 대통령이 굉장히 중점을 두고 얘기했던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크게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수 대표님 비슷한 질문을 드리면 야당에서는 이번 새 예산안과 중요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분명히 함수 관계가 있을 거다. 어떤 점에 좀 주목해서 볼 수 있을까? 이게 경기 부양 또 우리가 성장 동력도 마련해야 되고 되게 중요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경제, 재정 안정도 그렇고. 근데 야당에서는 이건 분명히 편성하면서 그런 점을 고려할 거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신 대로 R&D 예산 같은 경우에 역대 최대폭 인상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산업에도 이제 많은 투자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이견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언급된 대로 이제 이재명표 사업,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본소득 시범 사업 예산도 이번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살포성 정책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생각해 보면은 2020년 총선 앞두고 코로나19 발생하면서 그때 이제 총선 전에 재난지원금 이게 지급했다가 또 이제 금권 개입이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이제 좀 국민의힘도 비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예산안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6살 지혜는 학교에 가기 전 먼저 집안일부터 시작합니다. 6년 전 머리에 쇠파이프가 떨어지는 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된 아빠, 그리고 선천적 지적장애가 있는 엄마.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돌보는 건 고스란히 지혜의 몫입니다. 작은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워 한때는 마음의 문을 닫기도 했지만 꾸준한 심리 치료를 통해 지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지혜는 간호사의 꿈을 키우며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을 이젠 누군가를 위한 따뜻함으로 돌려주고 싶다는 지혜. 지혜의 작은 소망이 큰 꿈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을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파주는 영하 3.8도, 서울이 0.5도까지 떨어지면서 아침에는 추웠습니다.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올가을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고요. 일부 지역 한파특보까지 내려지기도 했는데 낮에는 기온이 어느 정도 올랐습니다. 예년 기온보다는 낮아도 서울이 14.7도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분간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기 때문에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서해상에서 이동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으로부터 온 고기압이 바로 오지 못하고 개막원이 자리하면서 동서로 갈라지게 됐는데요. 북서풍과 동풍이 수렴하는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추운 아침이 되겠고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제주에는 5mm 미만의 비가 새벽녘에 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경기 동부에, 모레까지 강원도를 중심으로도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고요. 설이나 얼음에 대한 대비도 계속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강원도와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까지는 동해먼 바다와 울산 앞바다의 물결이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오늘 동해안에, 내일은 동해안과 제주안에 너울도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0.6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해당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 관세 안보 등 협상 타결 결과를 담은 설명 자료는 이번 주 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일부 정치인들을 직접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내일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소환 조사합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집무실 이전을 기념해 연 집들이 행사에 용산공원 조성 예산이 편법으로 사용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행사 용역사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코스피가 나흘째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4,200대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숱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던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 결과가 나온 만큼 이제부터는 면밀한 평가와 함께 국익에 부합하는 대응 방안을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할 때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 한반도 주변 4강 가운데 러시아 제외한 미국, 중국, 일본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주관했습니다. 원장님께서 가장 인상적인 한 장면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네, 뭐 의미로 본다면은 장면이 없어서 그렇지 그 한미 간의 그 관세 협상, 투자 협상이 타결된 게 가장 인상적이지만 네. 장면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네. 왜냐하면 나중에 그냥 우리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발표했기 때문에 네. 장면으로 본다면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하고 이재용 회장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그 치킨집에서 네. 이렇게 깐부 회동한 거, 네. 그 의미가 단순히 그 세계 경제계를 주름잡는 미래의 그 AI의 3인방이 모인 것일 뿐 아니라, 네네. 그 운영, 벌어진 상황도 굉장히 그 훈훈한 그 CEO들 간의 우정이 보였고요. 네네. 또 한국에게는 한국이 그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모임이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네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아태 지역의 한국이 AI 수도가 되고, 그래서 미래의 한국이 AI뿐 아니라 반도체, 통신, 의료, 양자 컴퓨팅, 로봇, 제조업, 게임, 이런 자동차, 이런 거 등등 아주 중요한 산업들에 있어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회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그 GPU,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 그래픽 처리 장치 26만 장을 14조 원 규모인데요. 네. 이걸 공급하게 돼서 한국이 그야말로 아태 지역의 AI 수도가 되는 정말 아주 뿌듯한 광경이었습니다. 네. 자, 한미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관세 협상 타결이 늦어질 거란 관측 속에서 시작됐고, 그래서 그 진행될 때도 그 양국가 대통령의 이 워딩을 보면 금방 나오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당일 저녁에 대통령 정책실장이 타결을 깜짝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합의문을 빨리 공개해라, 뭐 합의문은 없다 하더라도 합의사항 공개해라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얘기가 팩트시트가 이번 주 내에 마무리된다. 그러니까 합의사항은 이제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들이 담길 거라고 보시는지, 또 이게 합의문하고는 형격이 다른 건지 아니면 원장님 보시기에 합의문에 준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합의문인 거죠. 합의문인데 조약은 아니라 그러는 거죠. 네.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MOU 자체도 법적 효력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양국 간의 신사협정인데, 이게 오늘 김정관 장관도 어디 그 기업인들 강연을 하면서 네. 오늘 내일 중이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늦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했으니까, 네네. 야당 측에서 얘기하는 이 현상, 네. 그 팩트는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예예. 요는 이제 어떻게 담기느냐가 문제인데, 러트닉 상무장관이 계속해서 뭐 좀 우리가 듣기에 좀 거북한 얘기들을 막 하는데요. 네네. 반도체는 뭐 합의된 게 아니다. 네. 본래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은 그 관세를 매기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그거는 논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 네. 우리는 이제 전혀 요번에는 그거는 이제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100% 개방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아직 합의문이 발표가 안 돼서 마지막까지 주무장관으로서 자기들 국익을 최대한 챙기려고 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냉철하게 우리가 여기서 또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3,500억 달러에서 그 2,000억 달러를 200억 달러씩 10년에 나눠서 주기로 했는데, 이게 사실 그 한미 FTA상 관세가 없는 건데, 이걸 일방적으로 미국이 깨고 25%를 매겼다가 15%로 낮춰줄 테니까 투자하라는 건데,
이것만 해도 우리가 2천억 달러 투자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여기서 또 양보는 가능하지 않았으면 희망합니다. 네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특히 주목받았던 게 바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입니다. 한반도 네. 안보 정세에서 핵 관련 내용은 항상 민감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승인한다 이렇게 밝힌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수건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미국이 이거를 풀어주기로 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공개적으로 네.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저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그 내용도 심상치 않죠. 북한의 핵 개발과 우리에 대한 위협에 대응을 해야 될 뿐 아니라 네. 바닷속에서의 중국의 선박도 우리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측면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마 주요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게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이 듣기에는 좀 거북할지 모르지만 예. 이거를 중국 얘기를 안 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네. 북한의 핵 위협은 뭐 수백 번 들었던 얘기고, 근데 지금 미국이 한국에 요청하는 게 미국의 그 안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이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종용해 왔기 때문에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이 더 강화돼야 된다. 이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다면 건 합리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북 억지뿐 아니라 대중 억지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를 흘림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인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부담도 또 줄어들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언술은 보통 한국의 이익이 뭐 어떻다 할 얘기를 안 하고 미국의 입장에서 이런 게 이익 아니겠느냐. 한국이 중국을 조금 견제해 주는 거, 역할을 조금 분담해 주는 게 미국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맞죠. 그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들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아까 원장님도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좀 거북할 수 있다 했는데 중국이 좀 불쾌감을 드러냈고 일본 움직임도 뭐 심상치 않고 그런데 뭐 실전 배치까지 1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도 어떤 또 비준 절차랄까 의회 비준 절차 이런 것도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했기 때문에 아마 좀 일단은 순조롭게 추진될 거다 그렇게 보세요. 근데 이게 복병이 있습니다.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흔쾌히 핵 잠수함 건설까지 용인한 셈인데 네네. 지금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핵 추진 잠수함이죠. 핵 잠수함 아니고 핵 추진 잠수함.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면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데. 네네. 그러니까 원자로가 설치된 재래식 무기를 싣고 다니는 그렇죠. 잠수함입니다. 예. 근데 이게 필라델피아에 있는 하나조선이 하나오션이 인수한 네.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해라라고 지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일단 제재는 해놨잖아요. 중국 제재는 별 관계가 없고요. 관련 없군요. 중요한 거는 이 필리 조선소에는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습니다. 없고 그런 문제가 따라서 있군요. 잠수함을 거기서 만약에 거기서 다 건조를 해야 된다면 그 시설을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시설 만드는데 3년에서 5년 짧게 길게는 10년이 걸린답니다. 시설 만드는 데만요? 시설 만드는 데만. 그러니까 우리 국방장관도 국회에서 답변하기를 이건 한미 간에 다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국에서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잠수함 설계, 건조, 원자로 제작, 운영 기술, 전문 인력, 시설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만드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문제가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인데 이거를 미국이 주고 있는 거죠.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한국은 20% 이하 농축을 할 수는 있는데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의해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네네. 근데 협의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축을 못 하고 있고 프랑스나 러시아에서 대부분 사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미국이 용인을 해주면 우리가 농축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얘기가 네.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건설하겠습니다 얘기한 게 아니라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해결료를 공급하는 것을 결단해 주십시오 이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농축 우라늄을 한국이 농축할 수 있게 해주고 아니면은 뭐 차선책으로 미국이 공급해주겠다라는 걸 약속을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그 우라늄의 평화적 사용을 할 수 있게 규정해 놓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되고 네. 또 미 의회 승인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야 할 산들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예, 네. 네네. 자. 한중 정상회담 11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 관계 복원의 출발점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뭐 회담 결과 뭐 별도 합의문 뭐 이런 것들 공동 의견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MOU 체결하고 뭐 통화 스와프 이런 건 있었는데 반면에 우리가 뭐 북한 비핵화라든지 이런 입장 천명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빠진 부분 이런 것들이 약간 우려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번 한중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만한 관계로의 새 출발을 훌륭하게 했다 이렇게 보고요. 네네. 미래지향적으로 한중이 힘을 합쳐서 서로 마주보고 대결하기보다는 한 방향을 보고 같이 나가자. 호혜적으로 관계를 설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에 기반을 다진 거라고 보이고요. 그건 이제 8월 25일 날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했듯이 신뢰를 구축했다라는 측면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하겠다는데도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주석이 볼멘 소리를 하지 않았고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2천억 달러 대미 투자를 10년 동안에 하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그 통화가 불안할 수 있는데 그래서 70조에 해당되는 통화 스와프 MOU를 갱신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 관심 사항인 중국에서 엄청나게 보이스피싱 하잖아요. 그다음에 온라인 사기 범죄 이거를 시진핑 주석이 공동 대응하는데 동의했고요. 그리고 서비스 무역 교류 강화 이것도 한국이 원하는 건데 흔쾌히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한안령이나 서해상의 그 불법 구조물 여기에 대해서도 실무진에서 긍정적으로 논의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꼭 공동성명이 없었지만 좋은 정상회담이었다,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도 첫 회동을 했습니다. 일본 신임 총리가 강성 우파라서 이시바 전 총리와의 좀 우호적인 관계나 이런 순조로운 관계보다는 좀 빡빡할 거다 뭐 이런 관측도 있는데 반면에 또 이 다카이치 총리가 된 다음에는 그 전보다는 조금 약간 국가 지도자로서 그런 입장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뭐 특별히 많이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관측도 있고요. 자, 원장님께서는 향후 한일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셨죠. 일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좌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걸 다 일본도 알게 됐듯이 다카이치 총리도 상당히 우파 성향이 강하다라고 알려졌는데 만나보니까 훌륭한 정치인이었고 말이 통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미 관계를 하자고 합의를 했고 한일 관계, 한일 관계 그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자. 또 셔틀 외교를 계속 이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갈 때는 그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동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한일 간에도 일본의 리더십이 바뀌었지만 새롭게 신뢰관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당분간 적어도 한 6개월은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세계 각국이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중에 가장 주목했던 건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이었을 겁니다. 자, 미중 양측이 일단 극단적 대결 국면에서 한 발씩 물러나서 휴전에 들어갔다. 봉합했다. 뭐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자, 미중 정상 간 합의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봉합 국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느 국면에 다시 또 갈등이 고조돼 가지고 언제든지 그게 재현돼 가지고 갈등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급한 불은 다 껐고요.
내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기로 지금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서로 확전은 자제하고 계속 이제 그 서로의 공격 무기를 이제 서로 갈고 닦아서 네네. 내년 4월에 다시 만나는데 그때 진검승부를 또 하는 겁니까? 예, 사전에 협의가 잘 되면 뭐 내년 한 4월에는 빅딜을 베이징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세계가 관심사가 이게 또 확전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불똥을 튀길까봐 걱정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중국이 히토류 제재를 거뒀고 미국의 대두를 사주기로 했고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100% 매길래다 안 매겼고 거기다가 펜타놀에 대해서 중국이 그 수출을 자제하고 그 네. 통제를 강화하겠다니까 10%를 지금 관세를 내려줬고요. 네네. 펜타놀 관세 따로 있거든요. 20% 관세인데 그러니까요. 10%는 이미 해제했고요. 또 10%도 중국이 성의를 보이면 나머지 10%도 해제하겠다라고까지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해운에 대해서 서로 제재를 서로 치고받았는데 네. 그것도 서로 해제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군대 군 간의 한 라인 구축하는 거 이것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지금 휴전 상태로 가는 게 하나하나씩 그 정상회담 끝나고도 나오거든요. 네네. 단지 이제 대만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 또 뭐 우크라이나전이라든지 뭐 이런 남중국해 인권 문제 이런 것들 안보 문제 이런 거는 아예 건드리질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좀 더 시간이 많은 중국 방문해서 그때 다 얘기를 하겠죠. 예. 좀 민감한 문제는 조금 더 숙고해서 양국 간의 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뭐 해법을 찾을까 하더라도 일단 가장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고요. 이번 무역 미중 양강 간의 어떤 무역 갈등 국면에서 와, 히토류가 정말 미국에게 치명적이구나 이런 거를 세계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이게 좀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보세요. 히토류나 뭐 이런 문제가. 영향은 앞으로도 한 2, 3년까지 더 미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히토류는 1년만 연기했거든요. 네네. 내년에 다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1년 뒤에 다시 봅시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저자세가 아닙니다. 네. 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미국한테 지금 밀리지 않고 있어요. 네. 오히려 이번에도 중국이 먼저 히토류로 공격을 한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중국은 대두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텃밭, 표밭의 민심을 좌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미 무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지금 줄여왔고요. 몇 년 동안 줄여왔어요. 계속 줄여왔고 지금 10% 초반이에요. 이제 19% 그렇게 됐는데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도 3조 달러 이상이고요. 국채도 많고 애플이나 테슬라의 그 제품을 50% 이상 중국에서 만들고 미국인들이 소비하는 그 소비재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월마트의 상품의 50%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물가가 중국 제품의 가격에 좌우되기 때문에 함부로 관세를 때리기도 사실은 쉽지 않다. 때리면 지금 트럼프가 왜 지금 고개를 숙였냐면은 그 지금 추수감사절 엄청난 그 쇼핑 시즌이거든요. 결국 국내 물가군요. 오르면 안 되죠. 크리스마스 시즌도 가고. 국내 물가 부분을 트럼프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들이 미중 사이에 끼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민주 체제가 오히려 권위주의 체제보다 이런 면에서는 좀 약한 모습이에요. 네, 아까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외교의 기본축은 이제 한미 동맹이고 그리고 중국을 이제 세밀하게 잘 관리하면서 원활한 외교 관계를 이제 유지해 가야 되는데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미묘한 기류 차이가 우리의 중국 대응에 좀 어떻게 좀 그 수정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 겁니까? 예, 통상 우리가 안미 경중이라 그러고 이제 그거를 대통령께서 8월 25일 날 미국에 가서 CSIS라는 기관에서 연설하면서 안미 경중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거기까지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대통령의 얘기하는 취지는 한중 간의 그 무역 구조가 바뀌어서 지금은 우리가 거의 흑자를 못 내고요. 이 홍콩을 제외하고 중국 본토하고 무역은 작년에 우리가 적자를 봤어요.
반면에 미국하고는 거의 우리가 100억 달러 정도만 흑자를 봤는데 작년에 500억 달러가 넘게 흑자를 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안미 경중이 될 수가 없죠. 중국이 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런데 이제 바로 뒤에 이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미국도 중국하고 경쟁하고 압박하고 또 제재하고 뭐 하지만 협력할 건 다 한다. 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이웃 나라인데다가 안보에서도 중요하고 경제에서도 중요하니까 중국하고 협력할 건 우리도 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그거를 중국을 앞으로 경시한다 이렇게 보도한 언론은 전 잘못된 보도였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이번 에이펙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회동은 불발됐습니다. 그 불발된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다시 이게 성사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세요? 예,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거는 지금 자기네가 핵을 사실상 갖고 있는데 왜 인정 안 하냐 그거거든요. 핵 보유국 인정. 예, 핵 보유국 인정인데 미국에서 트럼프가 뉴클리어 파워라고 하는데 국제법적으로 실제로 가진 걸 인정하려면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갸우뚱하고 있었는데 일본에 가서 다카이치 총리랑 만나서 나서 다카이치 총리가 하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 항모에 그 미일 정상이 같이 탑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김정은은 이제 이번엔 만날 필요가 없겠다라고 접은 거죠. 그래서 최선희를 러시아에 보내고 순항 미사일도 발사하고 단지 자기가 참관만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향후에 트럼프는 다시 돌아온다. 내년 1월 말이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 마감일이니까 내년 1월 말 이전이라도 돌아온다. 아니면 4월에 베이징을 가니까 그 전에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 인정을 해주려고 만나는 거는 만나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의 어떤 국내 정치 인기를 높이기 위한 깜짝 이벤트에는 응해줄 수 없다. 이런 거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뉴클리어 파워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우리가 좀 시쳇말로 꼬셨다 그러나요?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사실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도 얘기 안 하고 일본 가서는 완전한 비핵화 얘기를 또 해서 아니구나 봤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자기는 다 합의가 아주 쉽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한 거와 달리 또 다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했던 약속도 미국은 잘 안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속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으로 안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본인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임을 했습니다. 자, 이제 회동이 불발된 상황, 이런 상황,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가 사실 뭐 끊어지다시피 한 이런 상황에서 페이스메이커로서 이재명 대통령, 한국 정부가 어떤 계기를 좀 잡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유엔 연설이나 또 8.15 경축사나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한국이 방해를 하는 거는커녕 적극적으로 만나라라고 계속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우리가 종용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비핵화가 안 되더라도 별 성과가 없더라도 북미 간에 정상화하는 것도 우리는 용인할 수 있다. 그리고 첫 단계로서 동결도 하나의 단계로서 의미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 그럼으로써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편하게 김정은을 만나게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김정은이 응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뭐 어떤 결국 김정은도 핵만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지원을 바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또 원산에서 그 유원지를 엄청 크게 만들었잖아요. 갈마해 안에서. 그래서 그런 거에 뭐 관광 진출이라든지 그거는 물론이고 김정은이 바라는 거는 오히려 더 뭐 북한 경제 디지털화, 금융 개혁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원하고 뭐 IT 산업 뭐 이런 것도 원하는데 보다 김정은이 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 패키지도 마련해서 김정은이 정말로 핵을 동결하고 축소라도 하면 상당한 경제 지원을 한미가 같이 해줄 수 있다. 이런 방면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재명 정부가 국익과 실용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관점에서 바라볼 때
특히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 집행 과정에서 이것을 반드시 견제해야 된다. 어떤 한 점을 이렇게 짚어주신다면 어떤 부분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전략 기조가 국익 증진을 위한 실용 외교입니다. 네. 그래서 그 국익이 뭐냐? 결국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추진하고 국민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외교를 하는데 네. 상당히 유연하고 현명하고 또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래서 일반적인 이념 외교보다는 훨씬 더 부지런하게 활동을 해야 되고요. 네. 그 여야가 좀 합심해서 초당적인 외교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 노후자금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른바 안정형에서 공격형으로 체질을 바꾼 셈인데 그 배경이 뭘까요? 네, 일단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총 적립금이 1,269조 원인데요. 이 중에 주식 투자 비중이 635조 원, 전체의 50.1%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국민연금 기금 역사상 처음으로 주식 비중이 50%를 넘어선 기록인데요. 이게 사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좀 차이가 뚜렷합니다. 2015년 당시에는 채권이 56%, 주식이 32%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채권이 33%로 줄고 주식이 50%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금형이던 국민연금이 펀드형으로 좀 체질을 바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한데요. 당연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납입자는 줄고 수급자가 좀 늘어나면서 기금 고갈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 수익률이 이게 연구에 따르면 단 1%포인트만 높여도 기금 고갈 시점을 몇 년은 늦출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더 이상 안전 운용만으로는 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 확대는 일종의 이제 전략적 판단인 셈인데 특히 이게 보니까 해외 주식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체 자산 중 주식이 50%를 넘긴 했는데 그 절반 이상이 해외 주식입니다. 국내 주식은 189조 원으로 전체의 14.9%인 반면 해외 주식은 446조 원으로 비중으로는 35.2%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위험 분산입니다. 1,200조가 넘는 거대 자금을 국내 시장에만 좀 묶어두면 우리나라의 경제 경기 변동이 연금 수익률 전체를 흔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유럽, 신흥국 등 다양한 시장으로 투자 지역을 분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시장에 좀 영향력을 완화시키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연금이 좀 특정 종목을 사고 팔면 시장이 출렁이는 상황이 그간 반복됐기 때문에 해외 비중을 좀 늘리면 이런 시장 왜곡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글로벌 기업의 투자에 새로운 수익원을 좀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의 이 같은 투자 전략 변화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윤 기자 보시기에 실제로 어떤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현재 전 세계 연기금 가운데 운용 규모가 3위거든요. 이게 1,200조 원이 넘는 자금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는 뉴욕, 런던, 도쿄 시장에서도 좀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고 해외 비중을 키우면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연기금이 미국 빅테크나 유럽 인프라 기업의 대규모로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 그 자체가 좀 투자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봤을 때는 연금이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더 높은 수익을 노리는 구조로 바뀌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의 노후 자산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수익 모델 실험이 시작됐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번 주식 50% 돌파는 좀 단순한 숫자로 변화가 아니라 국민연금이 안정과 수익 사이에서 좀 수익으로 무게를 실었다라는 게 좀 보여준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네, 주제를 바꿔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바로 맞은편에 세운 4구역 재개발 계획이 지금 논란입니다. 서울시가 초고층 건물 건설을 허용하면서 종묘 경관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이 뭡니까? 네, 이번 논란의 배경은 바로 건물 높이 때문인데요. 건물 높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의 4구역 계획 변경안을 고시했습니다. 핵심은 높이 상향인 건데 기존엔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였던 최고 높이를 각각 98.7m, 141.9m로 대폭 올렸습니다. 청계천 쪽만 하더라도 지금 2배 가까운 상향인데요. 문제는 이곳이 북쪽으로는 종묘, 남쪽으로는 청계천이 맞닿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3차례 문화유산 심의를 거치며 높이가 과도하게 낮아져 사업성이 떨어졌다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은 도심 활성화와 조화를 고려해 종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양각 기준, 그러니까 시야 각도를 확대 적용했다라고 덧붙였거든요. 그런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바로 맞은편이라는 점에서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결정이 좀 알려지면서 제2의 왕릉 뷰 아파트 사태가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인근 주민들은 20년 넘게 멈춰있던 개발이 드디어 시작된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 기자 얘기 듣고 보니까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입장이 이제 첨예하게 맞서는 걸로 보이는데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네, 국가유산청은 이번 사안이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평가 대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묘는 우리나라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조선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입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훼손돼선 안 된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1월 시행된 세계유산법에는 세계유산 주변의 대규모 개발에 대해 영향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만약 이 사업을 강행하려면 평가를 선행해야 한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세운 4구역은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서 법적으로 보호구역, 그러니까 100m 이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유산법의 직접적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게 법적 해석하고 가치 판단이 좀 정면으로 맞서면서 갈등이 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종묘 개발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네. 종묘 개발이 아니고 종묘 맞은편에 이제 맞습니다. 재개발을 하는데 그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일단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좀 단순한 건축 논란이 아니라 세계유산의 신뢰 문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종묘가 사실 한국 정신의 상징인데 단기적인 개발 이익 때문에 경관이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도 있는데 영국의 리버풀 해양무역 도시가 2012년 개발 문제로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가 사실 2021년에 세계유산 자격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학계와 건축계는 세계유산 보존은 국제사회의 약속이라면서 종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개발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민 시행차 측은 도심 낙후 지역 언제까지 이대로 놔둘 거냐. 네. 무슨 종묘 바로 옆도 아니고 한 200m 떨어져 있는 맞습니다. 데인데 이게 과연 종묘 때문에 못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또 맞서고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논란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심야 시간 배송 제한이죠. 네. 배송을 제한하는 걸 제안했다는데 이게 사실상 새벽 배송 금지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이번 논쟁의 발단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첫 회의에서 나온 건데요. 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 시간 배송 제한을 좀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곧바로 새벽 배송을 막자는 거냐라면서 반발이 쏟아졌는데 네. 노조의 제안은 전면 금지가 아니라 심야 노동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편입니다. 현재는 주간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뉘는데 이를 오전 5시 출근조와 오후 3시 출근조 두 개의 주간조로 바꾸자는 의미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배송기사들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는 쉬고 오전 5시부터 새벽 배송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뭐 긴급한 신선식품은 품목 제한을 두면 기존처럼 새벽 배송이 가능하다라는 게 택배 노조 측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랄까요? 이게 새벽 배송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이 좀 열악하다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논의의 본질이 죽음의 배송 체제에 벗어나자라는 게 의미인데요. 택배 노조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쿠팡에서만 배송 기사가 2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뭐 장시간 노동, 야간 근무, 휴식 부재가 원인으로 지목이 됐는데요. 쿠팡이나 마켓컬리처럼 24시간 물류가 돌아가는 구조에서는 자정 이후에도 이게 분류, 세척, 반품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조 측은 배송 기사 에게 분류나 세척까지 맡기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 대책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2021년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합의에서도 이런 업무를 별도 인력에 맡기기로 했지만 쿠팡은 여전히 기사들이 최종 분류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이 밤낮으로 어느 때나 막 새벽부터 해가지고 이 배송되어 오는 게 참 편리하긴 한데 만약에 이제 새벽 배송 이게 좀 지금과 달라진다면 소비자들 불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현재 새벽 배송 이용자가 2천만 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맞벌이 부부나 자영업자들은 새벽 배송이 좀 생활 필수 서비스가 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새벽 배송 금지는 2천만 국민의 일상과 기사들의 생계를 망가뜨릴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네. 일부 소비자 단체들은 노동 시간을 줄이려면 인력을 늘리는 게 먼저지 서비스를 줄이는 게 해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택배 노조 측은 오전 5시 이후 배송이면 대부분의 소비자는 여전히 아침 전 물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게 완전한 서비스 중단이 아니라 합리적인 조정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짧게 여쭤볼게요.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입장도 조금 다르다고요. 맞습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심야 시간 제한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네.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방식은 다르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묵었던 경주 힐튼 호텔 비롯해서 에이펙 기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한 경주 명소들이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지금 거듭 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트럼프 특수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경주가 말 그대로 트럼프 특수로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숙박했던 경주 힐튼 호텔은 현재 트럼프 방문 패키지를 준비 중입니다. 대통령이 투숙했던 8층 VIP 객실과 그가 객실에서 주문한 아메리칸 치즈 추가 케첩 듬뿍 치즈버거를 중심으로 한 체험형 패키지를 내놓을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네. 경주 명물 황남빵도 시진핑 주석이 맛있다고 해서 다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 사람들의 심리도 재밌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황남빵이 지금 그야말로 품절대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경주에서 먹은 황남빵이 인상 깊었다고 말한 뒤 본점 앞엔 하루 종일 긴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제품 수령까지 1시간 이상이 걸릴 정도였고요. 예. 일부 손님은 2시간 넘게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황남빵의 원조 외에도 최영화빵, 찰보리빵 같은 제자 브랜드까지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에이펙 현장에서 이제 경제 관련 뉴스, 정치 뉴스 쏟아졌습니다. 돈워리 시간에 집중해볼 이슈. 일단은 한미 관세 협상 내용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어떤 걸 얻고 또 어떤 걸
이렇습니까? 일단 뭐 얻은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얻었던 것은 역시나 이제는 미국과 중국과의 이제는 어느 정도의 관세에 대해서 정리가 됐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과의 부분에서 3,500억 달러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된 거죠. 예. 현금 투자 2천억 원, 조선업 협력 500억 달러죠. 예, 그래서 2천억 달러, 1,500억 달러 이렇게 이제는 정해졌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가이드가 나왔다라는 점이 저는 의미가 있고요. 특히 원금 회수 그 안전 장치가 좀 마련됐다라는 부분 이런 점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3,500억 달러에 대해서 가장 우려섰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에다 돈을 쓸까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유리한 지역에다가 리스크가 큰 거겠죠. 한마디로 우리 돈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큰 곳에만 쓰면 우리는 이제 돈만 내고 이 얻어가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원금 회수 안정 장치를 좀 마련했던 부분.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이제 들어가도록 아마도 돈이 나올 그 말도 그렇게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예, 그 약간 그죠? 추상적이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더 나갔던 것이 이제는 그 SPC 그러니까 특수목적 법인을 세우는데 단순히 이게 특수목적 법인만 세운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제 지주회사 형식으로 이제 만들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의 회사가 이익이 안 나면 다른 회사에서 이제는 말 그대로 수익을 조금 더 줌으로 해서 하나 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엄브렐라 형식 그러니까 우산 형식으로 SPC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는 안전장치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구체화됐다는 것이 저는 좀 얻을 점이고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는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중견국 형 이제는 아젠다를 좀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디지털 거버넌스라든지 공급망 다양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시를 했는데 워낙 미중 간의 그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았던 부분 이런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특히 이번 관세 협상에서 주목받은 부분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25%에서 15%로 관세가 줄었습니다. 현대차로서는 어느 정도 이게 호재가 될까요? 일단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에이펙 정상회의 부분이 우리가 불확실성이 거쳐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이제 자동차 부분에서 이제는 불확실성이 거쳐졌는데 25%였습니다. 관세가. 그러다가 이제는 15%로 이제 약속을 한 상태인데 현대자동차가 사실 지금까지 대미 수출을 본다 그러면 8개월 연속 마이너스거든요. 계속 25% 관세 때문에 이게 점점 더 이제는 영업 환경이 안 좋아졌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는 15%로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연간 한 3조에서 한 4조 원의 원가 부담이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순이익 한 3조 원 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우리가 현대자동차 입장에선 좋은 점인데 한편으로 또 우리가 바라볼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한미 FTA 때문에 사실상 일본보다 2.5% 정도 이제는 관세에 대해서 유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상 일본과 똑같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좀 아쉽죠. 그러니까 계산대로 한다 그러면 이게 15%가 아니라 12.5%가 되는 게 그럼 훨씬 유리할 텐데. 훨씬 유리하죠. 그러니까 가격적인 어떤 장점이 있었는데 뭐 일본과 똑같이 이제 15%에서 이제는 합의가 됐다는 부분은 좀 제가 봤을 땐 FTA의 어떤 그 강점을 좀 살리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뭐 일단 불확실성은 거쳐졌고 이제는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얼마나 이제는 북미 시장에서 얼마나 영업 환경을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서 또 매출이 늘 수 있고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어느 정도 파이를 차지했었죠? 전체 수출 한 11%에서 12%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출로 보면 2위 품목이고요. 반도체 다음이 자동차니까. 근데 북미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자동차가 1위입니다. 그 정도로 그렇군요. 반도체보다요. 그래서 그 정도로 미국 시장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관세 때문에 영업 활동이 안 좋아졌는데 이게 좀 풀린 점이 전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어느 정도 굉장히 지금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안 좋았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이슈 이후에 25%된 이후에 8개월 연속 마이너스거든요.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거리였죠.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됐다라는 게 뭐 가장 큰 저는 뭐 자동차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다 해서 주식
주식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역시 주식은 실적이 뭐 이런 속된 표현인데 깡패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좀 줄고 있어서 이게 아직은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지만 이미 주가에는 녹여져 있는 거고 이 반영이 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실적이 가장 큰 이제는 고민거리인 거죠. 실적과 앞으로. 실적 전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올라갔고 11만 전자, 60만 전자 됐나요?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10%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요. 도대체 무서울 정도로 오르는데 그 이유가 물론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아젠다, AI 이런 분위기도 있지만은 실적이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고영주 평론가님도 웃었습니까 오늘? 그 웃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죠. 물론 제가 그 이해상충의 문제 때문에 주식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일단 잘 되면 좋은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뭐 주식 투자하실 분들 아시겠지만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반도체주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안 갖고 있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의 이게 웃음 코드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걸 주식 시장 전체로 그냥 해석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막 지금 눈치 봐서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그냥 초심을 가지고 그냥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더 낫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젠슨왕, 이재용, 정의선 회장의 치맥 회동. 이게 어떤 의미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밀월 관계가 사실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봤을 때 저도 좀 보기가 되게 좋았어요. 흐뭇하기도 하고 젠슨왕 CEO와 이제는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이 이렇게 만나서 치맥 회의를 하면서 치맥에서 이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걸 또 골든벨까지 울렸잖아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의 이제는 이 블랙엘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고성능 칩이 어디에 쓰여질까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을 납품 회사다 보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왜 거기에 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왜 거기 있지? 근데 실제로 관계가 있더라고요. 관계 있죠. 왜냐하면 현대자동차가 우리는 지금 자동차 회사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제는 로봇 회사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시겠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그 미국의 굴지의 이 로봇 회사를 오래전에 인수했죠. 현대자동차가. 그래서 지금의 산하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많이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로봇계라든지 그 로봇에서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블랙엘 이런 최첨단 AI 가속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는 엔비디아의 이제 칩이 필요한 거고 이런 엔비디아의 이제 밀월 관계는 더더욱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뭐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앞으로도 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3사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고무적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앞으로 관심사가 실물이 있는 AI, 피지컬 AI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요. 일단 로봇이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로봇이 우리를 다 대신해 줍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요. 이게 피지컬 AI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많은 AI 쓰실 겁니다. 챗 GPT라든지 아니면은 퍼플렉시티라든지 다양한 AI 툴을 쓰고 계시는데 그거는 텍스트 기반이고 거기서 뭐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이런 온라인 기반에서만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죠. 근데 이제는 피지컬 AI는 이게 이제 로봇이 된다든지 이게 뭐 진공청소가 된다든지 이걸 실물 경제에서 AI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또 한편으로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한테는 AI가 인간을 지배하면 어떡하지? 맞아요. 그런 생각도 해볼 만 하겠죠. 하지만 뭐 그럴 경우는 아직은 전 없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단순 노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위기인 거죠. 이제는 로봇이 AI가 탑재가 돼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이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단순한 일을 프로그래밍이 써서 로봇이 하는 게 아니라 사고를 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진공청소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공청소기는 우리가 처음 나왔을 때요. 우리가 그 로봇 청소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지형을 레이더로 파악해서 그냥 길을 한번 데이터를 넣어서 움직이거든요.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알아서 보고 알아서 판단해서 피해 간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게 바로 이제 피지컬 AI고 피지컬 AI 세상이 이제 도래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조금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엔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금리 결정 관련한 소식
짧게 짚어보고 갈게요. 예상대로 일단 인하 결정을 했는데 네. 한 달 만에 2번 연속 금리 내린 겁니다. 네. 우리가 환율 상승 우려는 좀 덜었다고 봐도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환율 아직도 높고요. 네네. 오늘 이제 3시 반 종가 봤더니 1,428원에 이제는 마무리가 되는데 아직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의 당연히 이제 그 기준금리 격차가 이제 좁아졌습니다. 이런 점들은 좀 우리 환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순간 좋았다가요. 역시나 지금은 이제는 계속적으로 고환율 상태로 있다. 한마디로 원화 가치가 회복되지가 않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워낙 지금 달러가 이제 강하고요. 원화 가치가 좀 낮다 보니까 환율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한편으로 그런 생각해봐요. 이게 의도적으로 이제 환율을 높게 책정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수출기업한테는 좋은 거거든요.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수출 경쟁력에서 경쟁국들과 봤을 때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거를 만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정말로 뉴 노멀이 돼서 1,400원대가 그냥 뉴 노멀이 되는 건지,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과도기 상태에 우리가 지금 딱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보셔야 되겠고, 뭐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좁아진다고 해서 우리의 환율이 우호적인 환경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점들은 좀 보시고, 또 하나가 3,500억 달러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졌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 우리나라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이제는 외국인들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AI 쪽만 지금 굉장히 잘 되는 거지 AI 이외의 지금 부분은 글쎄요, 지금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우려스럽고,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정부가 AI 쪽만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AI 쪽만 계속 오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이 감당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또 하나가 양극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주식을 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AI 쪽만 갖고 있는 분들만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나라에 또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또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좀 많이 느끼시는 분들 요즘에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만 지금 다 돈 벌고 우리는 뭐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정책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관세 협상은 타결됐는데 뭐 연준은 12월에 양적 긴축 종료하겠다 이런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금융적인 변수들은 얽혀 있는데 자,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 11월에 우리 기준금리 결정 어떻게 될 걸로 전망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11월 27일에 이제는 금통위가 열립니다. 이제 마지막 금리 결정 시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2월 9일에 열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11월 달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금리 결정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환율의 문제가 일단 있겠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가 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안하다라고 본다 그러면 역시나 동결로 가야죠. 동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성장률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목표가 1% 성장 1.1% 정도 되는데 지금 잘하면 될 것 같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다면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금통위원들이 성장률을 끌어올릴 거냐 아니면은 일단 부동산 시장을 좀 잠재울 거냐 요 딜레마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동결이 좀 우세한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카더가든의 의연한 악수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